자, 우리 27쪽이고요. 계속 이제 글쓰기 전략 보고 있습니다. 여기 6번 한번 보시면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좀 오래전 지문이기 때문에 내용은 좀 요즘 내용 같지는 않아요. 요즘에 디지털 부족 이런 얘기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그죠? 이게 거의 언제 나왔던 용어냐면 김풍 작가가 웹툰 1세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무렵에 나름대로 유행했던 그런 용어들이면 그래서 뭐 디지털 노마드, 뭐 디지털 부족 이렇게 해서 많이 쓰였던 용어들. 저도 그 세대예요. 젊은 날을 그때 보냈던. 그죠? 그래서 왜 그때 막 DC 인사이드가 출발한 게 그 즈음이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조금 용도가 이상해졌지만 그때는 완전히 정말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였어요. 그래서 카메라 어디 가면 싸게 살 수 있다, 새 제품 나오면 이렇게 디카 스펙 비교해주고 그런 사이트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생기면서 성격이 좀씩 달라졌죠. 자, 보면 일단 선택지 1번 보면 보세요. 이거 1번이 유사한 속성을 가진 다른 대상이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유추, 그죠?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대조라는 게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다음에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무슨 방식이 쓰인 겁니까? 정의의 방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4번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갔을 때 뭡니까? 예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 2, 3, 4번은 대개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들이 쓰이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 왜 1문단에서 요거 지문이 좀 길어서 1문단에 책으로 같이 보죠. 넷째 줄 보니까요. 이처럼이라고 하면서요. 온라인 공동체에서 활동하며 인터넷 문화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른 사람들을 뭐라고? 디지털 부족이라 부른다 그러면 디지털 부족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몇 번과 연결되는 거예요? 3번이죠.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서 디지털 부족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고요. 이것이 논의 대상이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두 줄에서요. 선택지 3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문단 쪽 한번 보면 볼게요. 디지털 부족은 한 곳에 고정되어 살아가는 정착민보다는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니는 유목민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선택지 2번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죠?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되죠. 보세요. 대상이 지닌 속성을 그러면 지금 대상이 지닌 속성은 뭐예요? 디지털 부족의 속성이죠. 그 속성은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닌다는 건데 근데 대조에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유목민과 뭐하다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대조에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죠? 유사성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바로 이 구절에서 몇 번도 확인되기는 해요.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닌다는 점에서 유목민과 뭐하다 비슷하다. 일종의 무슨 방식이에요? 유추의 방식이죠. 그래서 1번 확인되고 그 다음에 떠돌아 다닌다는 특성이 있다는 거 알기는 알겠는데 대조에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서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선택지 2번이 되려면 디지털 부족은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닌다는 점에서 뭡니까? 고정되어 살아가는 정착민과 다르다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떠돌아 다니는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떠돌아 다닌다는 속성을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대조해서 드러내고 있다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물론 머릿속으로는요. 그죠? 정착민은 고정되어서 살아가고 유목민은 떠돌아 다니니까 정착민과 유목민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정돈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어떻게 드러나느냐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대상은 디지털 부족이고 그 다음에 이 특성은 떠돌아 다니는 건데 정착민과 다르다가 아니라 뭐하고 비슷하다? 유목민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2번은 여기에 쓰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너무나 편하죠. 구체적인 사례,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3번을 그죠? 가장 많이 오답으로 택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1, 2, 3, 4번이다 맞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2번도 맞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 2번이 맞다는 전자에 나머지 것에서 고르다 보니까
혹시 논의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짐작하면서 이제 3번을 택하신 분들이 일부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 머릿속으로 내가 인지한 개념과 실제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방식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죠? 괜찮겠어요?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논지전개 방식 적절한 거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보니까 1번에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이라는 말이 1, 2번에서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주장을 뭐하고 있다? 대비하고 있다. 보통 우리가 문제에서 대비라는 말이 나오면 차이점 중심으로 설명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을 뭐로? 유추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를 뭐하고 있다? 분류하고 있다. 그죠? 내용도 이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의 뭐 사례들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1문단의 내용은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생태계 상황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문단이 여기죠. 2문단 보면 자, 다양성 확보는 사회 집단의 생존과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집단의 생존에서도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 조류 독감 발생하는 상황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다양한 생태계에서 그죠? 따라서 다양한 유전 형질을 확보하는 길만이 재앙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줄이는 길인데 이처럼 다양성의 확보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사회 안정에 중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어떤 생태학 유전적인 면에서도 다양성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이처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어디에도 중요하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사회 안정에도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바로 뭐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2번에 나와 있는 유추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조류 독감 얘기를 하면서요. 생태계 상황에서도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것처럼 그죠?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그다음에 어디에도 중요하다? 사회 안정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상황과 다른 상황이 비슷하다. 그죠?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사회 안정 둘 다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거니까 유추의 방식이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잘 보세요. 유추의 방식 쓰고 나서 하나 더 추가해주고 있는 게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한다면서 뭐 들고 있어요? 얘를 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일단 답은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죠?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유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듯이 사회 집단의 안정에도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거고 다만 여기서 이제 딴 건 걸리적거리지 않고요. 4번에 이게 가장 많이 특한 오답인데요.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의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냥 휙 읽고 나서요. 예를 들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거 사례 나열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사례로 들고 있는 건 뭐예요? 다양성을 확보하기는 하지만 그죠? 대신 뭐가 많이 드는 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확보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사례를 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의 사례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 전개 방식이나 서술 전략이라는 것이 내용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부분과 관련이 되는 것인지, 그죠? 그거 분명히 체크하셔야 되죠. 그냥 예를 들어 사례, 이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분명히 사라진 사회의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죠? 확보했지만 비용이 드는 그런 사례로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한 논지 전개 방식, 서술 전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8번 문제도 되게 재밌죠? 8번은요, 우리가 이제 서술 전략과 관련해가지고요, 기본적인 정태적인 전개 방식, 동태적인 전개 방식 이외에, 그죠? 그 외에 쓰이는 것들을 몇 개 추가를 더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1번은 보니까 서로 다른 두 주장을 여러 개네요. 그죠? 다른 두 주장 분석, 그 다음에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뭐해서 절충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제3의 견해를 결론으로 그러면 1번 같은 방식은요, 이런 거죠. A와 B라는 서로 같지 않은 다른 두 개의 주장이 있는데
A에서도 조금, B에서도 조금 해서 요 교집합을 만들어서 절충한 다음에 A도 B도 아닌 뭐를 제3의 견해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용어가 절충이라는 거죠. 절충. 그러면 뭐예요? 절충은 정확히 서로 다른 사물, 의견, 관점을 해서 서로 다른 것들을 알맞게 조절해서 서로 잘 어울리게 하는 게 절충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정확히 써보면 서로 다른 뭐 의견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관점, 뭐 태도 이런 것들, 서로 다른 의견이나 관점 같은 것들을 알맞게 조절해서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예요. 서로 잘 어울리게 하는 것을 절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왜 두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서로의 장점을 취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두 가지를 좀 종합한 듯한 의견을 만들었을 때 뭘 도출했다는 얘기를 많이 씁니까? 절충안을 도출했다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건 뭐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각자 가지고 있는 요소를 합쳐서 끌어내는 것. 그걸 절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은 잘 보세요.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개별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는 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추론 방식 중에 뭐예요, 이게? 귀납추론. 귀납법. 그죠? 여러 사례들 속에서 그 사례 전체의 공통적인 원리를 끌어내서 논지를 전개하는 것, 그걸 결론으로 끌어내는 걸 귀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귀납추론이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풀어서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견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그것을 반박하고요. 그죠? 다른 사람 견해 나오고 반박한 다음에 뭐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4번은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아는 말이거든요. 자, 범주가 이질적인 두 대상의 특수한 공통점을 발견해서 다른 점에서도 두 대상이 지닌 공통점이 인정된다. 그러면 범주가 다른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면도 비슷할 것이다. 즉 단순히 얘기하면 상황과 상황, 사건과 사건이 1대1로 뭐하다? 유사하다. 그래서 4번은 뭐의 정확한 정의가 되겠어요? 이거 유추입니다. 이게 유추. 맞아, 이게 유추예요. 그러니까 제가 단순화해서 상황과 사건이 1대1로 유사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유추인데, 유추가 이런 거죠. 범주가 다른 두 대상이 이미 여러 가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속성도 비슷할 거라고 추론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4번을 우리가 유추의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흐름 한번 잡아보죠. 오히려 이거는 옛날 지문이기는 한데 요즘 시험에서 이런 지문 그대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우리 그 언어, 문법 문제에서 내용 준 다음에 파악하는 거, 물론 여기서는 전개 방식 물어보고 있지만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이제 문법적인 내용으로 선택지가 구성이 되겠죠. 그죠? 한번 봅시다. 이 책은 되게 문제 많이 남아요.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모의고사에도 이 책의 내용들 여러 차례 인용해서 문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 가보죠. 있다 없다는 옳은 거고요. 동사 성격과 형용사 성격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중요시해서 따로 존재사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내용 흐름 먼저 보면, 그죠? 있다와 없다 같은 경우는 동사, 형용사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있다와 없다를 뭐로 설정한다? 예, 존재사라는 품사로 별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서 예컨대, 이건 뭐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니까 앞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있다 없다가 동사와 형용사 성격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는 거. 자, 예컨대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을 수 있고 형용사에는 는이 붙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데 있다 없다는 있는 없는에서 보는 것처럼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의미상으로 동작의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으니 동사, 형용사, 품사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내용적으로 보면 단순히 동작의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동사죠. 그죠? 근데 얘네가 있는, 없는이라는 동사의 문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다와 없다를 동사로 구분하려고 했는데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낸다고 보기에는 애매해서 동사적 특징을 보이지만 동사로 구분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따라서 동사, 형용사 두 가지 특성을 보이는 새로운 품사로 존재사라는 것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따라서 이유는요. 앞 내용의 근거를 설명해주고 이 결론에 이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있다와 없다를 존재사로 설정한다 하자는 견해가 있는데 그러나라고 해서 역접으로 뒤집어주고 있네요. 이 두 단어 때문에 새로운 품사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요. 앞에 견해를 뭐하고 있습니까? 그죠? 비판, 부정하고 있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예를 들면 예컨대 근거를 대고 있죠. 있다는 있는다, 있어라라는 표현이 가능한 점이 있으나 없다는 없는다, 없어라가 불가능하니 한국인이면 이 표현이 어색하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 뭐라고 동사와 형용사로 인정하는 게 나으리라 본다 그러면 지금 이 필자의 견해는 있다는 뭐로 인정하고 동사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없다는 뭐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형용사로 인정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있다와 없다가 특성이 독특하기 때문에 존재사로 설정하자는 견해를 하면서 부정하고 비판하면서 그냥 각각 뭐로 동사와 형용사로 인정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죠? 다른 사람의 견해를 먼저 제시한 그다음에 그것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견해, 그죠? 있다는 동사로 없다는 형용사로 하면 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1번이거든요. 1번.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주장이 나오기는 해요. 그죠? 어떤 주장이죠? 있다 없다를 뭐로 파악하는 거? 존재사로 보는 거. 그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있다는 동사로 없다는 형용사로 보는 건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절충이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분명히 이 견해와 이 견해가 분명히 다른 견해기는 한데 양쪽의 것을 알맞게 어울리도록 조절, 그러니까 조금씩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쪽을 완전히 뭐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한쪽을 완전히 부정했을 때는 결코 무슨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겁니까? 절충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절충의 방식이 어려운 방식은 아닌데 적어도 서로 다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건 적어도 뭐일 수는 없다. 절충일 수는 없기 때문에 1번은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오래된 문제기는 한데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렸던 게 선택지 1번에 절충이라는 어휘의 뜻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혼동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들 중에 제가 선택지 보면서 설명한 용어들은요, 지금 한번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두루두루 쓸 일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2번하고 4번은 안 되죠. 왜냐하면 있다 없다라는 사례를 가지고 출발하고는 있지만 지금 한쪽은 존재사로 한쪽은 동사 형용사로 보는 거니까 이런 사례들에서 모두에게 공통되는 원리, 즉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끌어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도 명확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면 범주가 이질적인 두 대상의 특수한 공통점을 발견해서 다른 점에서도 두 대상이 지닌 공통점이 인정된다라는 거. 지금 여기 보면 있다와 없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데 있다와 없다라는 단어가 보이는 특성이 다른 단어의 범주에도 나타난다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지 4번하고도요, 딱히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일단 있다, 없다라는 사례만 가지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 한번 가보죠. 9번 같은 문제는 그냥 개념적으로 정돈하기 위해서 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면요. 다음 글의 주된 설명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봅시다. 지금 요거 보면 자,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 즉 실제 생활은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지만 이 재료들이 일단 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그 본래의 재료로서의 성질과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라는 거라서 이를테면 실제 생활이라는 게 문학의 재료가 되지만 이것이 문학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성질과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학의 재료인 그죠? 실제 생활의 특성을 얘기해 주고 있죠.
특성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떠올려 보자. 건축가는 어떤 완성된 구조를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적절하게 집을 짓게 되는데 이때 건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를 완성하게 되면 이 완성된 구조의 구성분자가 된 재료들은 본래의 재료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이런 거죠.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역시 건물에 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재료도 뭡니까? 완성된 구조의 구성분자가 되면은 본래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된다. 이런 거죠. 문학의 재료도 완성된 구조 속에 들어가면 다른 것이 되듯이 건물의 재료도 건물이라는 완성된 구조 속에서는 특성이 달라진다. 그러면 문학의 재료와 건물의 재료가 상황이 어떻게 해요? 완성되면 달라진다는 점에서 상황이 비슷하다, 유사하다. 그래서 얘는 그렇죠. 예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유추가 되는 거예요. 유추. 여기서 우리가 유추와 예시의 차이점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얼핏 보면 예시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그죠? 답이 엉뚱하게 딴 데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죠? 요거 선택지 1, 2, 3, 4번 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따져보죠. 그냥 기본적으로 문제통에서 개념 정돈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해서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 없다 그러면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 사실성을 추구했다. 인상주의자들도 사실성을 추구했다. 서로 다른 두 대상이 사실성을 추구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돈한 설명, 그죠? 내용 전개 방식으로 따지면 어떤 방식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방식? 비교. 두 대상의 공통점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1번은 비교입니다. 사실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정도가 아니라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통점. 그 다음에 2번 보면 이것도 보이네요.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물론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인물, 배경, 사건을 들 수 있다 해가지고요. 그러면 소설이라는 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를 하나, 둘, 셋으로 나눈 다음에 인물은 주체, 배경은 시공간, 분위기, 사건은 행동의 세계라고 해가지고요. 소설이라는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뭡니까? 쪼갠 다음에 특성을 잡아주고 있죠. 이거 무슨 방식이에요? 분석, 그렇죠. 이건 지금 소설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를 쪼개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자,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 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험난한 인생의 노정을 완주하지 못한다. 목적을 갖고 뛰어야 마라톤에서 완주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마라톤을 완주하는 상황과 인생에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상황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상황과 상황이 1대1로 유사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추의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끝까지 보면 신라의 육두품 출신 가운데 학문적으로 출중한 자들이 많았다. 이 가령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말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강수, 설총, 녹진, 최치원 같은 사람들 일단 어떤 방식 쓰고 있는 거예요? 예시. 그 다음에 하나 더. 신문적인 한계 때문에 정계보다는 예술과 학문 분야에 일찌감치 몰두하게 되었다. 뭡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다. 인과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예시와 인과의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문학의 재료와 그 다음에 건물의 재료 이 지문은 뭐예요? 유추의 방식을 쓰고 있었던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4번인데요. 이게 왜 이런 혼란이 오냐면 유추와 예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유추는 상황 대 상황, 사건과 사건이 1대1로 뭐 하다는 겁니까?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죠? 상황과 상황, 사건과 사건이 1대1로 유사하다. 그래서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 자체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예시 같은 경우는요. 어떤 전체적인 범주를 설명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뭘 들어서 보여주는 겁니까? 사례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례 자체는 전체에 뭐 될 수밖에 없어요?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방금 전에 본 글에서 그죠? 우리가 정리해보면 문학의 재료도 완성되고 나면 달라진다. 건물의 재료도 완성되고 나면 달라진다 해가지고요. 핵심 테마가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에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완성되면 달라진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주어진 제시문은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유추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시의 방식은 사례 자체가 전체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제시문 같은 경우는 문학의 재료와 건물의 재료가 1대1로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시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 쓰인 겁니까? 유추의 방식이 쓰인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유추와 예시의 차이점 이렇게 명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까지 마저 정리할게요. 10번 문제 정답 확인하시고요. 자, 보시면 자, 이것도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보는 형태의 문제인데요. 일단은 문맥적인 의미보다는 그저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의 의미, 그저 지시 대상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하는 바가 같은 것끼리 짝지은 것을 해가지고요. 기역부터 비읍까지 무려 6가지가 나와 있기는 해요. 한번 쭉 가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문학, 국문학은 말과 글로 된 문학을 지칭하고 우리나라에서 국문학에 대한 근대적 논의가 처음 시작될 무렵에는 국문학에서 한문으로 쓰인 문학을 배제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국문학에 한문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국문학 연구가 점차 전문화되면서 한문문학 배제론자와 달리 한문문학을 배제하는 데 있어서 신축성을 두는 절충론자의 입장에 힘을 얻었고 절충론자들은 국문학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종래의 국문학의 정의를 기본 전제로 하되 일부 한문문학을 국문학으로 인정하자고 주장했다. 즉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을 국문학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전자는 앞문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이겠죠.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을 그저 일부를 후자의 주변부. 후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국문학이 되는 거죠. 국문학. 그죠? 일단은 기역은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이고요. 기역은 그다음에 니은은 국문학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에 따라 국문학을 지칭할 때에는 순국문학과 준국문학으로 구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작품에 사용된 문자의 범주에 따라서 전자는 여기는 전자가 뭐가 되는 겁니까? 순국문학. 그 다음에 리을의 후자는 당연히 뭐겠어요? 준국문학이겠죠. 그죠? 그래서 순국문학, 준국문학 했을 때 전자와 후자는 되게 직접적이에요.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이런 절충안을 취하더라도 순국문학과 중국문학을 구분하는 데에는 논자마다 차이가 있었다. 어떤 이는 국문으로 된 것은 전자가 뭡니까? 그대로죠? 뭐예요? 순국문학. 그 다음에 한문으로 된 것은 후자는 뭐예요? 준국문학이죠. 이거 너무 직접적이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순국문학끼리 묶이는 게 뭐하고 뭐가 돼요? 디귿과 미음. 기역, 니은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준국문학으로 묶이는 게 뭡니까? 리을과 비읍. 그죠? 요거 두 개가 다 나와 있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면 디귿, 미음, 짝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리을, 비읍, 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있습니까? 4번에 디귿과 미음 이렇게 짝 지어져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역 같은 경우를 조심해야 되는 게 잘 보세요. 흐름 보면 답은 단순히 나오는데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을 국문학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전자 중에 뭡니까? 일부. 그러면 기역의 한문학은요. 국문학의 범주로 들어오는 한문학과 그다음에 국문학의 범주로 들어오지 않는 한문문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가 리을이나 비읍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분명히 흐름 보면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 즉 이들 중에 일부를 국문학의 주병부에 위치시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역의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은요, 국문학의 주병부에 들어올 수 있는 한문 문학과 국문학의 주병부에 들어올 수 있는 한문 문학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한다면 여기 기역에 나와 있는 한문 문학이 리을이나 비읍과 연결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얘기하는 후자, 국문학이라는 거, 그러면 이때 국문학은 뭡니까? 한문학이 배제된 거죠. 그죠? 한문학이 배제되어 있는. 그죠? 그래서, 전자 중 일부를 후자의 주병부에 위치시키는 거 그랬으니까 국문학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요, 니은만 가지고 얘가 순국문학이다 아니면 준국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괜찮습니까? 뭐 그거 고민하신 분들 계실 텐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디귿, 리을, 미음, 뱀에서 순, 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으로 명확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맞았어요? 예. 잡지에 답이 잘못 올라와 있어요. 그래. 요거 당연히 4번입니다. 그죠? 디귿, 미음. 예,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죠? 답지에 4번.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죠. 그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몇 쪽까지 하기로 했어요? 73쪽까지. 그죠? 그래서 좀 주중에 미리 좀 풀어두시고 정돈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쩐지 이상해서.